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의 정설람 기자라고 합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또 혁신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신간이 나와가지고 제목은 나는 테슬라에서 인생 주행법을 배웠다라는 신간인데요. 오늘 작가님과 함께 북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두 분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화입니다. 책의 저자이고 저는 애플과 테슬라를 근무하면서 느꼈던 실리콘밸리의 테이크어웨이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담아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보고자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근무하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가는 아니지만 또 일종의 테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는 ETF를 또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연관성에서 또 작가님과 대화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작가님이 이 자기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력이 상당하십니다.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LG화학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셨는데 예일대 MBA 최초의 테슬라 인턴, 그리고 애플의 글로벌 서플라이 매니저 거쳐서 이 테슬라 배터리의 구매 그룹장까지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실리콘밸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이제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교감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도 할 수 있으면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이 되게 귀감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았는데 마침 그 인구 절벽 문제가 뭐 일론 머스크도 실제 트윗을 했듯이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게 좀 있었고 이제 실제 제가 출장을 한국에 왔을 때 저희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어린이집에 있었거든요. 그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실행을 좀 바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제가 생각만 했었던 것들을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토종 한국인으로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 성공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좀 도전 정신 같은 거를 가지고 이 유럽 때, 특히 골드러시 때 미국 캘리포니아 쪽으로 도전을 해서 갔던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또 학부도 이 서울에서 이 졸업을 하셨고 완전히 좀 다른 문화에서 자라오셨는데도 또 빠르게 또 이 융화가 되셔가지고 지금 자리까지 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또 이렇게 오실 수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비결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문화에 빨리 융화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궁금증을 가지면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 여행을 한 3개월 동안 다녔는데 계속 이제 입시로 계속 치여있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저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던 그런 첫 번째 기회가 되었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어떠한 방식의 삶이 있을까, 또 어떤 가치관들이 존재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책을 당연히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봤는데 너무 재밌게 일단 봤고요. 한국 그 청년이 가서 굉장히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지금 테슬라의 그 구매 그룹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대단한 수를 들었는데 에피소드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그로스 마인드셋하고 픽스드 마인드셋 이거 구분해서 미국 교육이 좀 이런 차이가 있다 설명하신 부분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마인드셋은 좀 내가 뭐 타고난 재능은 없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면 뭔가 이겨낼 수 있다, 뭔가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셋이고 픽스 마인드셋은 그 반대이 될 텐데 본인은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이렇게 좀 잘난 척 얘기하셨는데 사실 살다 보면 픽스드 마인드셋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난 노력을 하는데 저 친구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픽스드 마인드셋으로 일단 있었던 경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 교육을 받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환경을 바꾸니까 이제 미국에서 MBA를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서 아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었구나 하는 걸 좀 깨달은 경우거든요. 어떤 그 문화에 좀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이런 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 고작 이거밖에 안 되겠어?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했니? 그러면 이런 거는 해볼 수 없을까? 이렇게 좀 인커리지 하는 그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인드셋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언어 같은 것들은 또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혹시 이제 언어에 따른 그런 장벽 같은 것들은 초기에 좀 못 겪으셨었는지. 네, 뭐 지금도 겪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계속 뭐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제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영어를 당연히 잘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에 자신을 이제 한정시키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나는 한국인이지만 뭐 미국에서 산다.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좀 배움의 입장에서 그 가다 보면 딱히 뭐 기죽지 않고 계속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랑 이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세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이력이 워낙에 많으시고 또 살면서 이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예요. 책만 봐도. 그리고 또 그럴 때 보면은 되게 좀 상당히 냉철하게 이렇게 또 어떤 이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테슬라를 다시 돌아오는 순간, 또 이제 죽스라는 또 이 EV 스타트업에서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3가지 기준을 세워가지고 또 이제 결국 테슬라로 돌아오셨었잖아요. 그 많은 과정 중에서 혹시 선택에 있어서 좀 실패를 했거나 아쉬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한 게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뭐 이거를 이제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선택을 할 때 현재 기준에 봤을 때 뭐가 나의 가치와 맞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룰 수 있을까, 약간 거기서 조금 큰 그림에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선택에 있어서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제 가치관과 맞는 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적으로 봤을 땐 좀 맞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 보면은 원래 이 제1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어떤 현상이나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단위로 쪼개서 이 각자에서 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사고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설명하시면서 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실제로 또 이렇게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결정이 좀 많이 보편화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어요. 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참고를 할 만한 팁, 이런 것들도 좀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를 그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정말 유용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저만 이제 프레임워크를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이 프레임워크에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제 가치랑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툴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본인만의 기준이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되게 구체적인 예시들을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좀 확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좀 아무래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책임을 회피하다 보면은 또 최적의 의사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확실히 좀 그런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전기차 밸류체인 안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런 기업들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하고 협업할 때는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 특유의 문화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그 아시아 기업들과 테슬라나 이런 실리콘밸리 기업과는 약간 문화 차이가 꽤 많습니다. 애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용어 중에 애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애플라이제이션. 네. 애플화. 네. 네. 그 신규 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들이 뭐 갑자기 애플을 이제 상대할 때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애플이 하는 방식을, 자 이때까지는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무슨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애플라이제이션이 됩니다. 애플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테슬라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기업에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식의 전파, 그 다음에 문화의 전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ETF를 또 운영하고 계신데,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들, 테슬라와 함께 같이 그런 납품업체들을 투자하는 ETF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한국 회사도 좀 있습니다. ETF 안에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 중에 또 이렇게 혹시 이제 테슬라의 선택을 받아서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게 실리콘밸리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차량에서는 이제 수천 개, 수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차로 나오는 거는 정말 예술 작품에 가깝다.